일본 최고 명문 게이오 대학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간호사의 파격적인 결정 때문이었어요. 6년간 성실히 일해온 타나카 아야코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우를 받으며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간호사도 의료진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야코의 용기 있는 도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함께 지켜보세요. 이 감동적인 실화를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아야코입니다. 도쿄게이오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밤 11시 제가 정기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 끝 7번째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케이타의 침대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베개 위에는 케이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토끼 인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타가 없어요. 제가 소리치자 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하야시 과장님이 급히 달려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즉시 경찰 신고를 지시했어요. 보안실에도 연락을 취했고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타는 매일 창가에서 뒤편 공원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특히 오후 4시경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공원의 큰 느티나무를 바라보던 아이였어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유독 좋아했죠. 그 아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무슨 행동 분석을 해요? 당장 경찰이 올 텐데 괜한 추측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의 날카로운 핀잔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0월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고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네에 혼자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케이타는 공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네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의 맨발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케이타야,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케이타가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야코 언니,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소에는 단어 하나 말하기도 힘들어했던 케이타가 이렇게 감정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다니요. 케이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은 너무 시끄러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저는 케이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짧은 10분 동안 케이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했고 저는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온 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움직이세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야시 과장님의 차가운 질책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케이타를 찾아낸 것보다는 절차를 위반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케이타의 맑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기쁨과 감동보다는 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단순한 문제 상황으로만 치부되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고 서글펐어요. 정말 간호사는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조차 월권 행위가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기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타무라 교수님을 필두로 하야시 과장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케이타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밤새 정리해둔 케이타의 행동 관찰 기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케이타에 대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어젯밤 사건을 통해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봤는데요. 소음에 극도로 민감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입니다.
타무라 교수님이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하세요. 행동에 대한 해석은 의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당신은 투약 시간이나 식사량 같은 기본 관찰만 기록하면 돼요. 회진이 끝난 후 저는 케이타에게 그림 그리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젯밤 공원 풍경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케이타는 망설였지만 크레용을 건네주자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 아이가 그린 공원 그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느티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표현했고 그네의 채인 고리도 정확한 개수로 그려냈어요. 7살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와, 케이타야. 정말 잘 그렸구나. 제가 진심으로 칭찬하자 케이타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야코 언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병원이 시끄럽지 않게 느껴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야시 과장님이 나타났어요. 타나카 간호사, 지금 뭐하고 있나요? 업무 시간에 환자와 놀고 있는 건가요? 그림은 전문 미술 치료사가 할 일입니다. 간호사가 치료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되죠. 케이타가 그린 그림을 과장님이 가져가려 하자 케이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그림이에요. 아야코 언니 주는 거예요. 과장님은 케이타를 달래지도 않고 그림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하며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토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야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우리는 시키는 일만 정확히 하면 돼. 괜히 나서다가 문제만 생겨. 미즈키 동기도 거들었어요. 맞아, 의사들은 간호사가 자기 영역 침범하는 걸 제일 싫어해. 특히 타무라 교수는 더 그래.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야. 동료들의 조언이 현실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오후 케이타가 또다시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즉시 찾지 못했어요. 병원 곳곳을 뒤져봤지만 케이타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4시간 만에 병원 뒤쪽 주차장에서 쓰레기통 뒤에 웅크린 케이타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도 피하기만 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케이타가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타무라 교수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타나카 간호사, 케이타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틀 연속 무단 이탈이라니, 이건 명백한 관리 소홀이에요. 다른 병동으로 이동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케이타가 저에게 보여준 순수한 미소와 신뢰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환아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이타의 그림 실력을 본 후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새 자료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의료진 회의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소아정신과 환아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케이타를 비롯해 여러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감정 표현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타무라 교수님이 안경을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주제의 치료 계획을 세우다니 놀랍네요. 당신은 약물 투여나 제대로 하세요. 미술치료는 전문 자격을 가진 치료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하야시 과장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간호사, 당신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간호사에게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어요. 선을 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계획서는 아예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에 환자 차트나 제대로 정리하세요. 레지던트 선생님 중 한 분이 비웃듯 말했어요. 간호사가 무슨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사들도 냉담했습니다. 아야코, 너무 나서지 마.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사토 선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의사들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미즈키도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왜 그래? 간호사가 설칠 자리가 아니야.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자.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케이타가 세 번째로 병실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찾지 못해 4시간 만에 경찰이 발견했어요. 케이타는 병원 옥상 계단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타무라 교수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타나카 간호사, 케이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3일 연속 무단 이탈이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교수님, 케이타는 환경에 민감한 아이라서.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은 됐고 내일부터 내과 병동으로 이동하세요. 소아정신과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케이타의 그림을 떠올리며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케이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야코 언니, 어디 가요? 내일부터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어. 제가 답하자 케이타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아야코 언니가 좋아요. 그때 다른 환아들도 몰려들었어요. 아야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놀아줘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하야시 과장님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떼어놓았습니다. 환자들과 과도한 접촉은 금지되어 있어요. 빨리 인수인계나 하세요.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오후 소아정신과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케이타를 봤어요. 아이는 창가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야코 언니, 잊지 않을게요. 케이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잊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서울아동병원과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소아정신과 경험이 있는 간호사 1명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참가 예정이던 야마다 선배가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하야시 과장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타나카 간호사,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적당한 인력이 없어서 당신을 추천하게 됐어요. 한 달간 서울아동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과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보수적일 텐데 괜찮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을 거예요. 동료들도 걱정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야코, 정말 괜찮겠어?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사토 선배가 물었어요. 미즈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위계 질서가 더 엄격하다던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이곳에서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어 회화책을 사서 밤마다 공부했어요. 출발 전날 밤 케이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야코 언니, 새로운 곳에서도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케이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소영 수간호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야코 씨, 안녕하세요. 일본 소아정신과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김수간호사님의 따뜻한 인사말이 마음을 놓게 해주었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배려해 천천히 말해주시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서울아동병원에 도착한 첫날 회의실에서 의료진들을 만났어요. 박지훈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분위기가 도쿄의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야코 선생님의 임상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을 담당하셨나요? 박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간호사인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박 과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중요한 의료진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수 간호사님이 병동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수 간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일본 아이들과 비슷할 거예요. 모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소중한 아이들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 의사를 만났어요. 혹시 이곳에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둘째 날 병동 라운딩에서 저는 8살 ADHD 화나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극심한 산만함과 충동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민준이는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다른 환아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비슷한 케이스의 음악을 활용해봤어요. 리듬감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규칙적인 박자는 ADHD 아이들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박 과장님이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 의견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일정한 박자를 들려주면서 그림 그리기나 퍼즐 맞추기를 하게 해봤어요. 처음에는 3분 정도였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죠. 제가 설명하자 김수 간호사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보죠. 박 과장님이 즉시 동의하셨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제안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다니요. 1시간 후 음악 치료 세션이 시작됐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여전히 산만했지만 메트로놈 소리에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와,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김수 간호사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30분 동안 민준이는 한자리에 앉아서 리듬에 맞춰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전에는 3분도 앉아있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박 과장님이 결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효과적이네요. 이 방법을 정식 프로토콜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아야코 선생님,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해 보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대답하자 다른 의료진들도 박수를 쳤어요. 간호사의 아이디어가 즉시 인정받고 채택되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5살인 수진이는 심각한 언어 지연을 보이고 있었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이정은 레지던트 선생님이 물었어요. 일본에서라면 간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제 의견을 구했습니다. 케이타라는 비슷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수진이도 시각적 표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자 박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미술 활동을 포함시켜보죠. 아야코 선생님이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인 제가 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니요. 다음 날 수진이와의 첫 미술 세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파란색 크레용으로 하늘을 그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쁘다. 몇 개월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수 간호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야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일기에 썼어요.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간호사도 치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일주일 후 저의 제안으로 통합 케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미술, 음악, 놀이를 결합한 전인적 치료법이었어요. 박 과장님이 직접 프로그램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음 열기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의료진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물보다 환경적 접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어요. 박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임상 관찰이 가장 정확해요. 의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아야코 선생님의 의견이 정말 소중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의사가 간호사의 관찰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로그램 첫째 날 5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민준이, 수진이를 비롯해 선택성 함구증을 가진 하은이, 틱 장애가 있는 준호, 그리고 분리불안장애를 보이는 서연이었습니다.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민준이에게는 리듬 놀이, 수진이에게는 색칠하기, 하은이에게는 몸짓 표현, 준호에게는 이완음악, 서연이에게는 안전한 공간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수 간호사님과 이정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관찰하고 즉석에서 활동을 조정해 나갔어요. 3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30분 넘게 한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은이도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여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준호였어요. 틱 증상이 심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이완 음악을 들으며 점차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점차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님이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라니 정말 놀랍네요. 약물 치료로만은 불가능했을 변화예요. 아야코 선생님의 접근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김수 간호사님도 감탄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웃음소리가 병동에 가득해졌네요. 이정은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병동에도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소아과 일반 병동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각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구해보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림 더 그리고 싶어요. 수진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야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의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연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 달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수 간호사님과 박 과장님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아야코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김수 간호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아야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에서의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불렸고 제 의견이 존중받았으며 아이들과 함께 만든 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원 복귀 첫날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야시 과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방식대로 하세요.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궁금해했어요. 아야코, 한국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제가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간호사를 그렇게 대해줬다고? 뭔가 과장된 것 같은데. 사토 선배가 반신반의하며 말했어요. 미즈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보수적인 곳 아냐? 이상하네. 며칠 후 정기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서울의 통합 케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있어요. 미술과 음악을 결합한 치료법인데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타무라 교수님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의료진 수준을 무시하는 건가요? 외국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국 병원에서 몇 주 있었다고 전문가가 된 줄 아나요? 다른 의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를 선생님이라 불러줬다고 기분 좋아하는 거 아냐? 레지던트 선생님이 비꼬듯 말했어요. 여기서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래 업무나 제대로 하세요. 하야시 과장님이 일축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케이타가 다시 입원했는데 이전보다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 있었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미술 치료를 제안했어요. 교수님, 케이타에게 그림 그리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타무라 교수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세요. 그런 건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케이타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공원을 보며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케이타야, 아야코 언니야. 제가 다가가자 케이타가 잠깐 저를 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반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이 정말 꿈이었을까요? 간호사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네요. 케이타의 공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런 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이 꿈이었을까요? 정말로 간호사도 환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케이타의 공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하야시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자 과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나? 안정적인 대학병원을 왜 그만둬? 과장님이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여기서 계속 일하면 승진도 보장되는데 무슨 생각이야? 한국에서 며칠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동료들도 만류했습니다. 아야코, 정말 후회할 거야. 사토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즈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다른 곳도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타무라 교수님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며칠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간호사 주제에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지훈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야코 선생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마침 저희 병원에서 소아정신 전문 간호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야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어요. 언제든 오세요. 박 과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케이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야코 언니, 또 어디 가요? 아이의 슬픈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케이타야, 언니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됐어. 거기서 케이타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케이타도 언니처럼 용기 있는 아이가 되길 바라. 제가 말하자 케이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서울아동병원 소아정신과 전담 간호사로 새 출발한 저는 환아들을 위한 통합치료 프로그램의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첫 출근 날 케이타와 비슷한 자폐 스펙트럼 아동 은우가 저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자신과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고맙다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은우의 맑은 목소리에 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날 오후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야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의 치료 성과가 놀랄 만큼 향상됐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수 간호사님도 기뻐하셨어요. 아야코 선생님이 오신 후로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진정한 소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용기 있는 선택이 저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어요. 타나카 아야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그녀는 서울아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 간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녀가 개발한 통합 케어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말이에요. 아야코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